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차이티 중국어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유튜브 내에서 이 10,000명, 30,000명, 그리고 좀 너무 멀긴 하지만 15만 명 이렇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오셔서 저와 인연을 맺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느린 업로드 주기 속에 있는 이 와중에 이거는 진짜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에 제가 급하게 막 화장을 하고 옷을 막 챙겨 입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3만 명 기념 감사 영상으로 2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한눈에 보는 중국어 문장 구조 영상 있잖아요. 그 문장편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한눈에 중국어 문장 구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전부 다 쳐내고 문장 구조와 그리고 문장 성분에만 집중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반으로 한 예문을 좀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약간 그 2편, 번외편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그 설명드린 그 문장 구조에 있는 모든 문장 성분들을 다 이렇게 한 문장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장이 억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용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HSK 4급, 5급에 있는 독해 지문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적당한 난이도의 문장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선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쭉 읽고 해석도 해보고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문장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문장은 여러분 총 13개고요. 마지막 문장만 조금 깁니다. 마지막 문장만 길어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한번 읽어보면은 张丽完全符合我找女朋友的标准이라고 되어 있죠. 해석을 해보면 张丽는 완전히 부합합니다. 내가 여자친구를 찾는 기준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의 이번 시간 목적인 문장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문장의 주인공은 张丽가 되겠죠. 张丽가 어떠한 거예요? 부합하는 거죠. 이 부분이 수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부합하는지 그 어디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기준에 부합하니까 标准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 수로, 목적어 张丽는 부합합니다. 기준에가 문장의 뼈대가 되는 거고 그 앞에 붙어있는 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符合 앞에는 완전이 있죠. 완전은 부사입니다. 이렇게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냥 부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합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标准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니까 앞에 이렇게 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없이 이게 바로 관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관용어죠. 그래서 그냥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여자친구를 찾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관용어가 또 주, 술, 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我找女朋友的标准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큼직하게 한번 나눠보면은 张丽는 부합합니다. 내가 여자친구를 찾는 기준에 그냥 부합이 아니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한번 쭉 읽어보면은 城市发展给我们的生活提供了很多方便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많은 편리함을 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문장 성분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 주술목 찾아볼게요. 이 문장의 주인공은 뭐예요? 바로 도시의 발전이 되는 거죠. 자, 도시의 발전이 무엇을 했어요?提供 제공을 했어요. 무엇을 제공을 했어요? 方便 편리함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이 제공했습니다. 편리함을 이게 바로 문장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뒤에 붙은 것들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자, 디공 앞에 있는 건 뭔지 보니까 바로 게이가 보이고 我们的生活 해서 우리의 생활이 보이죠. 아주 전형적인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러 앞에서 전치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더해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제공을 했는지를 이 전치사가 더해준 거예요. 어디에 제공을 해줬어요? 我们的生活 우리의 생활에 제공을 해준 거죠. 이 게이는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 라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관용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생활이 아닌 우리의 생활에 제공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공 뒤에 있는 요 러는 뭐예요, 여러분? 이 러는 바로 동태 조사가 되는 거죠.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方便 앞에 있는 很多는 뭐예요? 이것도 관용어입니다. 그냥 편리함이 아니라 많은 편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관용어인데 왜 더가 없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래 이렇게 너가 들어가 줘야 해요. 그런데 일부 한 글자 형용사들은 너를 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생략이 된 형태이고요. 물론 이제 붙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문장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요것도 이제 크게 한번 나눠보면은 도시의 발전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많은 편리함을 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의 생활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또 큼직하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은 我在街道上看到了一位老爷爷 라고 되어 있죠. 나는 길에서 봤습니다. 한 분의 나이 든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또 문장 성분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문장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뭘 했어요?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예예,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앞뒤에 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칸 앞에는 보니까 전형적인 이 전치사 구조가 딱 보이죠? 짜이가 보이고 찌에다오상이 보입니다. 짜이는 어디 어디에서가 되는 거고 찌에다오는 길이죠. 그 다음에 상이 붙으면 길 위, 길에가 되는 거니까 길에서 칸 보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칸 뒤에 따오가 붙었어요. 이거는 결과보어죠. 칸 따오 하게 되면은 칸은 그냥 보다가 되는 거지만 따오가 와서 붙는 순간 봤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오는 동사 뒤에서 목적 달성을 나타냅니다. 칸은 그냥 보다라는 동작만 나타낼 뿐이지 봤다라는 그 결과까지를 포함하지 못해요. 그래서 따오가 오면은 칸 따오 봤다라고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고 결과보어가 있다라는 건 동작이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 일단 이거는 결과보어 아주 자연스럽게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까지 항상 같이 붙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이제 동사하고 결과보어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칸다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예 앞에 이웨이도 있고 라오도 있습니다. 둘 다 이 예예 할아버지를 꾸며주는 말이죠. 자, 요 이웨이는 뭐예요? 수량 관용어죠. 이것도 관용어입니다. 관용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수량 관용어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숫자 세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나 동사나 명사가 너가 붙어서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라오도 여러분 나이가 든이라고 해서 관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 너가 붙었어야 됐는데 이제 우리가 2번 문장에서 봤던 요때 제가 설명을 했었던 그 이유로 이 더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한 분의 나이든 할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큼직하게 한번 봐보면은 나는 봤습니다. 한 분의 나이든 할아버지를이 되는 거고 이제 길에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4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쭉 읽어보면은요. 我觉得时间过得很快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일단 문장 성분을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 시간이 뭐 보어나 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보는 시간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아주 살짝 정도 보호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단 먼저 문장의 뼈대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문장의 주인공은 내가 되겠죠. 내가
내가 뭘 하죠? 뭐뭐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주어가 수로로 왔을 경우에는 목적어가 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서 주, 술, 목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뒷부분 목적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이 목적어가 하나의 또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죠, 여러분. 자, 시간이 또 여기서 이 목적어 안에서 또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어가 수어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사 뒤에 너가 붙고 그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도보어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죠. 정도를 뒤에서 덧붙여 준 거예요. 그래서 时间过得很快 지나는 정도가 很快 매우 빠릅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너를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문장 만들 때 헷갈리시면 더를 쓰면서 그 정도가 어떻더라 라고 생각하다가 이 뒤에다가 정도를 딱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보면 되는 거죠. 나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째 문장을 보면은 일단 쭉 한번 읽어보면은요. 我一直爱着我家楼上的一个女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줄곧 쭉 사랑해왔습니다. 우리 집 위층의 한 여자아이를 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문장이 살짝 긴데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장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뭘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누구를 사랑을 했어요? 女孩 하면은 여자아이를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뒤에 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 사랑하다 앞에 一直이라는 부사가 왔죠. 쭉 줄곧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쭉 줄곧 계속 사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 뒤에 보시면은 저가 있는데 이것도 동태조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죠. 그래서 一直爱着라고 하면은 줄곧 계속 사랑을 하는 이 상태를 지속해 왔다. 그러니까 계속 쭉 사랑해 왔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女孩 앞에 붙은 걸 보니까 이거가 있죠. 그 다음에 我家楼上的가 있죠. 그래서 이건 둘 다 뭐예요, 여러분? 관용어가 되는 거죠. 너가 붙은 관용어, 수량 관용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일단 앞에 부분부터 보면은 我家楼上的라고 되어 있죠. 我家 우리 집, 楼上이라고 하면 위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층의 이거 하나의 한 女孩 여자아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큼직하게 보면은 나는 줄곧 쭉 사랑해 왔어요. 우리 집 위층의 한 여자아이를 이라고 우리가 또 큼직큼직하게 나눠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6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장도 일단 쭉 한번 읽어보면은 我不愿意在最佳年龄生孩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나이에 낳는 것을 아이를 요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문장 성분별로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계속 높여서 이게 계속해서 여러 문장을 계속 보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감이 빡 오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가 돼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위엔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를 조동사로 볼 것이냐, 동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은 똑같은데 분석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주로 동사로 늘 보면서 이제 문장을 확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위엔이를 동사로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이 동작은 원하는 이 동작인 거죠. 내가 원한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이 위엔이도 주어랑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조금 길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쭉 쓰다 보면은 목적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좀 긴 경우인데요. 자, 목적어가 가장 좋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원한다인데 그냥 원한다 아니죠. 앞에 뿌가 붙었기 때문에 부위엔이 해서 원하지 않는다, 안 원한다가 되는 거죠. 요 뿌는 부정부사가 되는 거죠. 원래 사성이지만 위엔이 사성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우리가 읽죠. 그래서 부위엔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인데 生孩子 이게 이제
이제 목적어의 문장에서 중심인 거예요. 낳다 아이를 그 다음에 이제 요 성 앞에 在最佳年龄이라고 되어 있죠. 전치사가 앞에 와서 이렇게 붙은 구조입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목적어지만 이 목적어 안에서 그래서 在 어디 어디에서 어느 때일 때 이제 뒤에가 시기가 나오니까 最佳 하게 되면 요 자가 좋다란 뜻이거든요. 가장 좋은 年龄 연령일 때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서 또 最佳는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연령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연령, 가장 좋은 나이.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너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한 글자 형용사의 거의 대부분 이렇게 너를 생략을 하고 쓰니까 이거 참고 꼭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큼직하게 보면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또 큼직큼직하게 잘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위엔이를 조동사로 생각을 하고 한번 문장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여전히 워가 되는 거겠지만 이제 수러는 성이 되는 거죠. 내가 낳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낳는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하이즈 이런 식으로 이제 주, 술, 목이 되는 거고 앞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뿌는 역시나 네, 부정부사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엔이가 이제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요在最佳年龄 요거는 역시나 전치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사, 조동사, 전치사가 성이라는 동사 앞에서 수러 앞에서 이 수러를 열심히 꾸며주고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똑같지만 이렇게 문장 성분별로 분석을 했을 때는 요 위엔이를 동사로 보느냐 조동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부조전 보이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러 앞에 부사어 대표적으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부조전 이렇게 많이들 외우세요. 100% 딱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성분들이 많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식하는 범위가 넓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이 동사 쪽으로 쭉쭉쭉쭉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교적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부사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부정부사 같은 거, 시간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수식 범위가 가장 넓잖아요. 이때 아니면 안 이런 식으로 앞에서 크게 네, 범위를 넓혀서 수식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부조전이 이렇게 수식 범위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요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부조전이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요 순서에 맞게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7번 문장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은 7번 문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他从来没放弃过自己的理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여태껏 포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꿈을 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뭐 여담이기는 한데 요 리샹이 이상, 꿈이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梦想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비슷한 뜻이기는 한데 요梦想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고 먼 곳에 있는 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크게 높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리샹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꿈 이상이라고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문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하는 행동이 바로 팡치, 포기하다죠. 여기가 수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다가 수러이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바로 리샹, 이상, 꿈이 목적어가 돼서 그녀가 포기한다, 이상, 꿈을 바로 이 문장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팡치 앞에 붙은 것들을 좀 보자면은 종라이가 있고 메이가 있습니다. 종라이는 여태껏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여태껏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정부사와 함께 쓰이겠죠. 종라이 메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세트처럼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수러 앞에 부사가 이렇게 여러 개 왔을 경우에 이 놓는 순서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번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뭐 정확하게 이제 순서를 찾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책에 나와 있지만 그거를 다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한
나의 그런 감으로 외워두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범위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범위가 가장 큰 거는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 안에서 뒤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이 범위가 이렇게 크면 이 범위 안에 이게 포함이 되고 이 범위 안에 이게 포함이 되고 이 범위 안에 이게 포함이 되고 이런 걸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수러가 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묘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은 점점 수러 쪽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요걸 일단 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이제 1번이랑 연관이 좀 있기는 한 건데 항상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메이가 종라이 앞에 있으면 이 종라이도 메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태껏이라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 여태껏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 메이가 부정하는 것은 여태껏은 그냥 여태껏인 거고 메이가 부정하는 것은 방치고 포기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태껏은 앞에서 그냥 의미를 더해주는 그 역할을 할 뿐인 거고요. 그래서 여태껏 포기한 적이 없다가 되는 거고 지금 살짝 요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요 꼬어는 바로 동태조사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그래서 방치는 포기하다지만 방치고 하면은 포기한 적이 있다. 근데 앞에 메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메이가 부정을 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샹 앞에 있는 거. 이건 이제 너무 쉽죠. 너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관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상 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상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조금 정신없어졌는데 큼직하게 보면은 그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 되는 거고 여태 것이 앞에서 이렇게 딱 꾸며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거 지울게요. 8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란问题引起了大家的重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오염 문제는 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중시를. 자, 사람들의 중시를 이제 야기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중시를 뭐 야기했다, 뭐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따지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뜻 이외에도 네, 그 일정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으로 했을 때 해석이 좀 이상하다면 사람들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바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우란问题가 되는 거겠죠. 오염 문제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이 오염 문제가 뭘 했어요? 인치, 야기했습니다. 불러일으켰어요. 무엇을? 중시, 중시를, 이목을, 집중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인치, 이 러는 동태조사죠. 네, 불러일으키다. 이 동작을 완료시켜주는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시 앞에 있는 것은 쉽죠, 여러분. 네, 大家的 했으니까 사람들의 중시를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큼직하게 보면 오염 문제는 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중시를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9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장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은 下周的天气仍然比较暖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下周的天气 하면은 다음 주의 날씨는 여전히 비교적 따뜻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분석을 한번 쭉 해보면은 주인공은 天气가 되는 거죠. 날씨가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暖和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네,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는 없죠. 그래서 주술 끝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근데 앞에 붙은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날씨가 아니라 下周的가 붙었죠. 그럼 이제 이거는 관형을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냥 날씨가 아니라 下周 다음 주의 날씨는 그 다음에 仍然 그 다음에 比较 둘 다 부사입니다. 여전히 라는 의미를 가진 仍然 그 다음에 비교적 이라는 의미를 가진 比较 부사 두 개 왔죠. 근데 仍然이 범위가 큰 것 같아요. 비자오가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여전히라는 것 안에 여전히 어떠한지가 뒤에 쭉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범위가 큰 느낌이 들죠. 그럼 이게 먼저 오는 겁니다. 왜 이래?
그 다음에 비교적이라는 것은 이 따뜻하다라는 이 수로 부분을 되게 직접적으로 묘사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또 누안호랑 조금 더 가깝게 있고 이렇게 감으로 일단 먼저 보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어나 중국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갖고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사 두 개가 앞에서 따뜻하다를 꾸며주는 거죠. 여전히 비교적 따뜻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또 큼직하게 보면은 다음 주의 날씨는 여전히 비교적 따뜻합니다. 이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10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럼 10번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你能帮我买支笔吗? 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당신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서 사는 것 한자로의 펜 해서 나에게 펜 한 자루를 사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당신이 되는 거죠. 당신이 하는 행동은 사는 거죠. 사는 거니까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펜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다 펜이 이 문장의 뼈대예요. 그러면 그 앞뒤에 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마이 앞에 넝이 있고 빵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넝은 조동사예요. 네, 허락을 구하는 이제 조동사로 여기선 사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빵원 여기서 빵은 이제 돕다라는 동사지만 전치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네,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빵원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나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냥 이 동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빵워를 붙여서 나를 도와서 이 동작을 하는 것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빵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보셨을 때 이 조동사가 전치사 앞에 오는 게 부조전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넝이 빵워 마이 요 부분을 전체를 다 이제 꾸며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넝이 빵워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넝이 뭐뭐 할 수 있다잖아요. 뭘 할 수 있는지 보니까 이 빵워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 넝 안에 포함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서 사는 이 동작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 덩어리를 이 넝이 앞에서 이렇게 딱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동사가 전치사보다 먼저 왔다. 넝이 빵워보다 먼저 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 앞에 요 쯔리 붙었는데요. 요거는 네, 관용어입니다. 수량 관용어에 앞에 요 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즈비가 돼서 한 자루의 펜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선 정말 한 자루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펜 한 자루 사다 줄 수 있어 요런 느낌의 한 자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사를 이제 생략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你能帮我买支笔吗?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나를 도와서 펜 한 자루 사다 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 문장 맨 끝에 붙은 요 마는 네, 어기조사죠. 어기조사,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죠. 能什么什么吗? 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큼직하게 한번 보면은 당신은 이거는 큼직하게 본다기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能什么什么吗? 뭐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帮我买支笔 나를 도와서 펜 한 자루 사다 주는 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我完全听不懂你在说什么가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나는 완전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될 거고요.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문장의 주인공은 我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바로 듣는다라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듣는지를 보면은 你在说什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뼈대가 추려졌고요. 그 다음에 앞뒤에 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 완취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1번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쉬우실 거예요. 부사입니다. 완전히 듣다. 아직까지는 듣다만. 자, 그 다음에 요 팅 뒤에 보시면은 부하고 똥이 있어요. 이거는 가능보어입니다. 가능보어가 뒤에서 이 동작의 가능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똥은 알아듣다죠. 근데 뿌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겠어요가 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你在说什么잖아요. 자, 이것도 목적어지만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당신이 말하다 무엇인데 요 짜이가 여기에서는 부사로 사용이 돼서 진행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참고로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메이 팅동하고 그 다음에 팅부동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요 팅동은 팅 동사 뒤에 동이 바로 와서 붙었죠. 이거는 결과보어예요. 결과보어는 앞에서 메이가 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메이 팅동 하면 알아듣지 못했다. 결과를 부정해 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팅부동은 이 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 결과보어 사이에 이렇게 너가 붙게 되면 이게 가능보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부정으로 만들 때 이 너를 지우고 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보어의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못 알아듣겠다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막간 간단 설명이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1번 문장도 큼직하게 보면 나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완전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요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이 문장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장도 일단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一个4岁的小女孩一天突然很认真地问母亲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고 이제 뭐라고 물어봤는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길어갖고 제가 이거는 자른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한 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엄마에게, 모친에게가 되는 거겠죠. 네,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小女孩 어린 여자아이죠. 자 그리고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한 행동이 바로 수로가 되는 거죠. 뭘 했어요? 원, 물었죠. 아 근데 이 문장은 목적어가 2개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아 저도 지금 미처 이거를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간단하게 이왕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은 이거 동사 묻다, 물어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잖아요. 이 앞에다가 제가 에게를 붙여볼게요.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누구누구에게 묻다. 뭐 이거 아니더라도 알려주다, 까우스 같은 거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 이런 거 이제 에게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런 동사들은 거의 대부분 목적어를 2개를 갖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하나, 2개. 그러니까 묻다, 이제 애기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묻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알려주다, 네, 까오수였다 그러면은 이것도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가서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알려주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말은 필요 없고 일단 목적어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지워버린 거죠. 너무 길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시를 목적어를 무친에다가 하되 여기다 목적어 1이니까 1이라는 걸 표시를 해둘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우리가 이 뼈대를 해석을 해보면 어린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모친에게, 엄마에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붙은 성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하죠. 한 명의 하니까 요거는 수량관형어죠. 그 다음에 4岁的 하면은 4살의, 4살짜리의 역시도 네, 관형어죠. 4岁的가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명의 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뭐 세세하게 나눈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관형어예요. 여기 뒤에 더가 생략이 된 거죠. 小的 어린이 되는 건데 그냥 小女孩 그냥 어린 여자 이거는 통째로 봐도 사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 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원 앞에는 부사들 3개가 쪼로록 놓여져 있습니다. 부사 1, 부사 2, 부사 3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전부 다 부사입니다. 이 티에는 어느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부사로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시간적인 전제 조건으로 쭉 깔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란이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의미를 가진 상태의 부사죠. 그 다음에 이거 很认真이라는 것은 매우 진지하다라는 형용사인데 이 뒤에 이 흑토자 떠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모친에게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큼직하게 한번 보면은 한 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매우 진지하게 물었다 엄마에게가 되는 거겠죠. 요 3개를 싹 모아서 이렇게 꾸며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요거 가렸으니까 얘만 지우고 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죠? 자, 이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요, 좀 길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一位美国著名的企业家在他的自传中曾经提出一个十分有趣而引起广泛讨论的观点.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왠지. 자, 어쨌든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한 분의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그의 자서전에서 일찍이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고 또한 야기시키는 광범위한 토론을 야기시키는 관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네, 자 일단 이 문장의 주인공 주어는 누구예요? 바로 지혜자 기업가가 되는 거죠. 자, 이 기업가가 뭘 했는지가 수로가 되겠죠. 뭘 했어요? 디추 하면은 제기한 거죠. 제기하다가 바로 수로가 되는 거고 무엇을 제기했는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무엇을 제기했어요? 观点 하면은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가 제기했습니다. 관점을 이게 이 문장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뒤에 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 기업가를 꾸며주는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외 하면 수량 관여가 되는 거겠죠. 이외 하면은 한 분, 이거 하면은 한 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著名的 유명한 이거 전부 다 관용어입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원래 더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美国的 著名的 하면은 계속 더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거에만 더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한 분의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해서 이건 미리 볼게요. 자, 요렇게 이게 큼직한 주어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 기업가가 그 다음에 디초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디초 앞에 있는 거를 보면은 在他的自传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치사로 보면 되는데 여러분은 在什么什么중 어디에서 어디 중에서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징이라는 거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일찍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서 일찍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관디엔 앞에 있더가 붙었으니까 관용어인데 이 관용어가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관용어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량 관용어니까 따로 빼고 그래서 관점인데 하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의 어떠한 관점인지를 보면 자, 十分有趣라고 했죠. 10분이란 건 10분, 굉장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굉장히 요취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한이란 뜻입니다. 인치는 아까 본 적 있죠, 여러분? 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겁니다. 뭘 일으키고 뭘 야기하는지 보니까 广泛讨论이라고 되어 있죠. 광범위한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또한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 일으키는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없어졌어. 네, 여기까지가 하나의 관용어인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관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큼직하게 보면 아까 말했던 한 명의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또한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관점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의 자서전에서 일찍이라는 건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느낌으로 큼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1번 문장부터 13번 문장까지 한번 쭉 이제 해석도 하고 분석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번 시간에 문장 분석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